광해군 일기. 전란이 가져다준 왕위. 손조는 아들이 14명이나 되었지만 정비 의인왕후 박씨의 소생은 없었다. 그녀가 왕비에 책봉된 이후 줄곧 병석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별 수 없이 서자들 중에서 세자를 선택해야 했는데 서자가 너무 많아 이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손조는 자신이 반개혈통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이 무척 부담스러웠던지 정비 의인 왕후가 와병 중이라 더 이상 적자를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자 책봉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손조의 나이가 40세를 넘기자 대신들은 더 이상 세자 책봉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당시로서는 40세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손조가 미처 세자를 결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불시에 죽는다면 조정이 혼란에 휩싸일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대신들은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세자를 세우는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내놓은 사람은 좌의정 정철이었다. 1591년 좌의정 정철은 우의정 유성룡, 영의정 이산해, 대사원 이해수, 부제학 이성중 등과 세자 책봉 문제를 놓고 심각한 논의를 벌였다. 그리고 논의 결과 광해군을 세자로 옹립하기로 결정하고 손조에게 주청을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음모가 진행되었다. 서인의 거두 정철을 궁지로 몰기 위해 동인의 중심 인물인 이산해는 은밀히 계략을 짜고 있었다. 이산해는 선조가 인빈 김씨의 소생인 신성군을 총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인빈을 찾아가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옹이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광해군을 세자로 옹이한 뒤 인빈과 신성군을 모함하여 죽일 계략을 짜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말을 듣고 인빈은 당장 선조에게 달려가 정철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다고 말했다. 인빈을 총애하고 있던 선조는 이 말을 듣고 심하게 붕괴하며 정철을 벼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내막을 알지 못한 정철은 경연장에서 선조에게 광해군을 세자로 세울 것을 주청했다가 선조의 진노로 그만 화를 당하고 만다. 이때 동인인 유성룡과 이산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인인 이해수, 이성중 등만 정철의 주청에 가세했다가 강등되어 외직으로 쫓겨났다. 그 후 세자 책봉 문제는 거론되지 못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 분조해야 될 상황에 처해서야 비로소 광해군을 세자에 책봉하게 된다. 당시 선조는 북쪽으로 쫓겨가는 몸이었기 때문에 후사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고 또한 조정을 분리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평양성에 머무를 때 대신들의 주청을 받아들여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이때 선조의 총애를 받던 신성군은 이미 병사하고 없었고 임해군은 성격이 포악하고 임금의 자질이 없다는 이유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자 책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세자 책봉 문제가 일단락된 것은 아니었다. 세자를 책봉하면 명나라에 보고를 해야 했으며 명에서 고명이 내려와야 정식으로 세자로 확정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데 전란 중인 1594년 선조가 윤군수를 명에 파견하여 세자 책봉을 주청했지만 명은 장자 임해군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때문에 광해군은 비록 왕으로부터 세자로 선임되긴 했지만 그때까지도 불안정한 처지였다. 그럼에도 광해군은 분조의 소임을 다하여 조야의 명망을 얻게 되었으며 명의 고명 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대신들은 그를 세자로 받들었다. 그 후 광해군의 계승권은 요지부동한 사실로 인식된 듯했다. 하지만 전란이 끝나고 1602년 임목왕후가 선조의 계비가 되면서 광해군의 입지는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1606년 임목왕후가 영창대군을 낳자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선조가 그렇게도 염원하던 적자가 태어난 것이다. 선조는 적자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일부 눈치 빠른 신하들은 선조의 속내를 파악하고
서서히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게다가 선조는 영의정 유영경을 비롯한 몇몇 신하들을 모아놓고 공공연히 영창대군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대신들은 암암리에 영창대군 지지파와 광해군 지지파로 분리되고 말았다.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는 광해군이 서자에다 차남인 까닭에 명나라의 고명도 받지 못했다면서 광해군을 세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608년 선조는 병이 악화되어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처하자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해 광해군에게 선의교서를 내린다. 그런데 선의교서를 받은 영의정 유영경은 이를 공포하지 않고 자기 집에 감춰버린다. 이후 이 일은 광해군을 지지하던 대북파의 거두 정인홍, 이이첨 등에 의해 발각되었고 정인홍이 선조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유영경의 행동을 엄히 다스릴 것을 간언하지만 선조는 미처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왕위 계승의 결정권은 임목대비에게 넘어가게 된다. 유영경은 임목대비에게 영창대군을 즉위시키고 수렴청정할 것을 종용하지만 임목대비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언문교지를 내려 광해군을 즉위시킨다. 재위를 향한 기나긴 여정이 끝난 것이다. 이때가 1608년 2월 2일로 광해군 나이 34세였다. 실리주의자 광해군의 과감한 현실 정치. 우여곡절 끝에 비로소 왕으로 등극한 광해군은 외적으로는 실리적 외교론을 폈고 내적으로는 왕권 강화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당쟁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명분론에 입각한 서인들의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결국 폐위되어 폭군으로 기억되고 마는 비운의 왕이 된다. 광해군은 1575년 선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공빈 김씨의 소생이다. 공빈 김씨는 그가 3살 때 죽었으며 임해군은 그의 동복 형제이다. 왕으로 등극한 광해군은 우선 조종의 기풍을 바로잡고 임진왜란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국가재정을 회복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초당파적인 입지를 굳히고 있던 남인의 이원익을 영의정으로 등용시키고 전란 중에 타버린 궁궐을 창건 개수하여 왕실의 위엄을 살렸으며 대동법을 실시하여 민생을 구제하려 했다. 하지만 왕권 안정 과정에서 피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우선 왕위 계승 과정에서 계략을 부린 유영경을 유배시켜 죽이는 한편 왕의 권위에 도전하며 끊임없이 왕권을 위협하던 동복형 임해군도 유배시켜 죽인다. 또 선조의 적자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기에 이른다. 광해군이 임해군을 유배시킨 것은 1608년 명나라에서 조선의 세자책봉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에서 서울 출신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명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그래서 현장 실시를 위해 사신이 파견되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임해군이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하여 그를 유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당시 임해군은 왕위를 도둑맞았다면서 노골적으로 광해군을 비방하고 다녔기 때문에 집권당인 대북파는 이를 그냥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명예 현장 실사로 광해군의 심사는 무척 괴로웠다. 이미 세자책봉 과정에서 광해군이 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명을 거부했던 명나라였다. 때문에 명에 대한 광해군의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왕위를 계승한 이후에도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선 조정과 광해군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광해군의 분노는 그의 왕위 계승을 반대하던 소북파 그리고 명분론과 대명 사대주의를 강조하는 유생들에게로 돌려진다. 광해군은 명나라가 사신을 보내 현장 실사를 한 것은 조선 내부의 친명 세력이 요청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광해군의 분노를 부추긴 것은 대북파 정치인들이었다. 그들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광해군으로 하여금 정적들을 제거하게끔 종용했고 광해군은 왕권 안정을 목표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정적들을 양산해 결국 이로 인해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폐위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1611년에는 대북파의 거두 정인홍이 이연적 이왕의 문묘 종사를 반대하자 성균관 유생들의 이름이 올려져 있는 청금록에서 정인홍의 이름을 삭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광해군은 이 사태에 직면하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유생들을 모두 성균관에서 쫓아내는 조처를 취한다. 이 때문에 그는 등극 초기부터 유생들과 등을 지고 만다. 그리고 이듬해 1612년 이른바 김직재의 옥으로 소북파 인사 100여 명이 숙청당하는 대옥사가 발생한다. 이 옥사는 김경립이 군욕을 회피하기 위해 어보 간인을 위조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는데 모진 고문 과정에서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결국 영모 사건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다. 1613년에는 다시 칠서의 옥이 발생하여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이 사사되고 영창대군을 서인으로 전락시켜 강화에 위리안치했다가 증살, 즉 방안에 가두고 장작불을 지펴 그 열기로 죽게 하는 한편 선조의 유명을 받든 7신하들을 삭직시킨다. 이후 1615년 능창군 추대 사건이 발생해 인조에 아운 능창군은 물론 이에 연루된 신경이 등이 제거된다. 능창군은 정원군의 셋째 아들로 일찍이 임진왜란 중에 죽은 신성군의 양자로 입적한 인물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기상이 비범하여 광해군과 대북 세력의 경계를 받아왔다. 당시 죄수 소명국이란 자가 무고하기를 그가 신경이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고자 한다고 함에 따라 강화도 교동에 위리안치되고 이후 살해당할 위험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신경이는 사형당하고 양시우, 김정익, 소문진 등은 유배되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신경이의 옥사라고 한다. 1617년에 이르러서는 패모론이 대두하여 이항복, 기자헌, 정홍익 등의 패모 반대론자들을 유배시키고 이듬해인 1618년에 임목대비의 존칭을 폐하고 서궁에 유폐시킨다. 이로써 광해군과 대북파는 왕권을 위협하던 모든 세력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인명을 희생시키고 폐륜 행위를 일삼음으로써 오히려 반정의 명분을 제공하고 말았다. 하지만 광해군은 민생안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도 했다. 광해군은 등극하자마자 1608년 선해청을 설치하고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함으로써 민간의 세금 구조를 일원화시키고 세무 부담을 줄여주었다. 1611년에는 농지를 조사하고 측량하여 실제 작황을 점검하는 정책인 양전을 실시하여 경작지를 확대하고 국가 재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 선조 말에 시역한 창덕궁을 주기년인 1608년에 준공하고 1619년 경덕궁, 1621년에는 인경군을 중건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력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일이 생기기도 해 민간의 원성을 사기도 했지만 당시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임진왜란으로 궁궐이 완전히 소실되어 국사를 월산대군의 서가에서 논의해야 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이 무렵 동북아의 국제정세도 급변하고 있었다. 만주에서 여진족의 세력이 커져 후금을 건국하자 그에 대비하여 대포를 주조하고 평양감사에 박엽, 만포첨사에 정충신을 임명하여 국방을 강화하는 한편 명나라의 원병 요청에 따라 강옥립에게 1만 군사를 주어 응하게 했다. 그러나 부차 싸움에서 명나라가 후금에 패하자 적당히 싸우는 채 하다가 후금에 투항해 누르와치와 화의를 맺도록 하는 능란한 양면 외교 솜씨를 보였다. 1619년 3월 강옥립이 투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평양감사 박엽은 강옥립의 가족을 모두 하옥시켰다. 그리고 조정 대신들은 명나라를 배반하고 투항한 강옥립을
역적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그의 가족을 모두 주살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광해군은 대신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그 가족들을 서울로 데리고 오게 해 물품을 하사하고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조처를 취했다. 강옥립의 투항은 사실 광해군의 책략이었다. 즉 명나라에 대해서는 겉으로만 협력하는 채 하면서 꼬투리를 잡히지 않았고 후금에 대해서는 명예 강요에 의해서 출병했을 뿐 그들과의 우호를 다지겠다는 양면 계책을 폈던 것이다. 강옥립은 광해군의 이런 계책을 충실히 이행한 인물이었다. 강옥립은 후금에 억류되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광해군에게 밀서를 보내고 있었다. 이 밀서 덕택으로 조선은 후금의 동정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었고 그렇게 파악된 정보에 따라 대책을 세워 후금의 대대적인 침략을 예방하고 있었다. 이러한 광해군의 실리 외교로는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1609년 일본과 송사약조를 체결하고 임진왜란 후 중단되었던 대일 외교를 개재하였으며 1617년 오윤겸 등을 회답사로 일본에 파견하기도 했다. 이로써 임진왜란 이후 악화되었던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광해군의 실리적 정치관은 도성을 옮기는 계획으로도 이어졌다. 당시 일반에는 이시왕조의 기운이 다해 정시왕조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이는 민심을 동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또한 한성이 전란으로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복구 사업에 엄청난 재원과 인력이 필요했다. 그는 민간에 널리 유포된 정시왕조설을 일소하고 임진왜란의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도성을 파주의 교화로 옮길 것을 결정했다. 광해군이 새로운 도읍지를 교화로 설정한 것은 철저한 실리주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교화는 위치적으로 볼 때 임진강을 끼고 있어 물사정에 어려움이 없고 대평야로 둘러싸여 있어 식량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중국과의 해상교통이 가능한 지역이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에도 적당했다. 군사적으로 보아도 한성보다 안전한 위치였다. 즉 한성보다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어 일본의 위협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고 임진강이 가로막고 있어 중국의 침략을 방어하기에 제격이었다. 또한 주위의 산이 낮아 산성으로 사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물론 중국과 해상로가 가까워 수군에 의한 위협이 있는 곳이긴 했으나 근본적으로 중국은 해상전에 약한 국가였기에 그다지 염려할 바가 못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천도 계획은 명예원군을 파병하는 문제를 비롯한 다른 현안에 밀려 연기되다가 결국 시행되지 못하고 축성 작업에 동원된 백성들의 원성만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광해군의 이 천도 계획은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아주 기발한 착상이었다. 요컨대 광해군은 밖으로는 철저한 실리주의 외교 노선을 걸었고 안으로는 강력한 왕권 체제 하에서 부국강병의 길을 모색했던 것이다. 이 외에도 그는 병화로 손실된 서적 간행에도 박차를 가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 용비어천가, 동국신속 삼강행실 등을 다시 간행하고 국조보감을 다시 편찬하여 정사 운영의 방향을 확립했고 실록 보관을 위해 적성산성에 사고를 설치하여 임진왜란 때 소실된 4곳의 사고를 대신했다. 한편 이 시대에 허균의 홍길동전, 허준의 동의보감 등이 나와 문학과 의학 부분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1616년에는 류크로부터 담배가 수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광해군의 이런 실리적이고 가단성 있는 정책은 인조반정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의 15년 재위 기간 동안 정권을 장악한 것은 대북파였다. 대북파는 정권 유지를 위해 많은 정적을 제거했는데 이 때문에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과 서인들은 광해군 정권을 전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마침내 1623년 김유, 이귀, 김자점 등의 사대주의자들과 능창군의 형 능양군이 군사를 이끌고 창덕궁으로 진격하기에 이른다. 마침내 반정에 성공한 이들은 대북파를 제거하고 광해군을 폐위시킨다. 그들의 반정 명분은 광해군이 사대를 거부하고 계모 임목 대비를 유폐했다는 것이었다. 폐위된 후 광해군은 강화도에 안치되었다가 다시 제주도에 입예되어 18년 동안 생을 연명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 기간 동안 광해군은 아주 초연한 자세로 지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1641년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광해군은 재위 15년 동안 2명의 부인의 자녀도 세자 질과 옹주 1명을 얻었을 뿐이다. 능은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에 있다. 조선의 사관들은 광해군을 폭정을 일삼은 폭군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조반정에 성공한 사대주의적 명분론자들이 자신들의 반란을 합리화한 측면이 강하다. 오히려 광해군은 대명 사대주의자들에 밀려 자신의 실리적 외교론과 현실 감각에 바탕을 둔 정치 이론을 완전히 꽃피우지도 못한 채 밀려난 불행한 왕이었다. 인조반정의 명분은 2가지였다. 첫째는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대명 사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둘째는 선조의 적자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 임목 대비를 유폐시켜 형제를 죽이고 불효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내건 이 같은 명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우선 이들이 중국의 흐름에 둔감해 시대적 대세를 읽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시 명은 이미 기울고 있는 나라였고 청은 일어서는 나라였다. 때문에 조선은 중국의 그런 세력 다툼을 이용해 개국 이후 계속되던 중국과의 군신관계를 청산하고 대등한 위치로 격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다. 광해군은 이 점을 읽어내고 중립 외교 노선을 걸었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대명 사대주의의 길을 걸어 결국 뒷날 청에게 왕이 무릎을 꿇고 군신관계를 맺는 대치욕을 겪게 된다. 다음으로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비롯해 능창군, 임목대비 등의 왕권 위협 세력을 제거한 것을 폭정으로 몰아간 부분이다. 폭정이란 원래 집권층에서 행사된 정치적 행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협하는 폭력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광해군은 일부 왕권 위협 세력을 제거하긴 했으나 민간을 위협하고 학대하는 정사를 편 일은 거의 없다. 그는 오히려 민생 구제에 주력하여 민생 경제를 일으키는 데 전력을 쏟은 왕이었다. 조선 정치사를 볼 때 이른바 성군 내지는 명군으로 일컬어지는 왕들 역시 자신의 정적 세력 제거에는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람이 태종과 세조였다. 태종은 자신의 배다른 형제를 죽였고 동복 형제도 유배시켰으며 또한 계모 강씨의 능을 일개 후궁의 무덤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자행하고 심지어 장자인 양령이 왕이 될 인물이 못 된다 하여 폐세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세조는 왕위를 찬탈하고 단종을 죽였으며 형수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쳐 관을 없애버리기도 했다. 게다가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신하들을 죽이거나 유배 보냈으며 왕권에 대한 도전이 두려워 철저한 신복 정치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해군은 이들의 행적에 비하면 극악스럽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는 오히려 임목대비를 죽여야 한다는 대북 세력의 강력한 주장을 물리치고 자신의 판단으로 임목대비를 살려놓기도 했고 영창대군을 죽이는 것도 반대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인조반정은 그야말로 반란에 불과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조반정을 주도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사대주의자 내지는 광해군에게 개인적인 원한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는 그들의 반정이 순수한 구국의지의 발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원한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인조반정을 중종반정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연산군이 철저한 폭군이었던 것에 비해 광해군은 일부 사대주의자들과 단지 정치적 이념을 달리한 현실적인 왕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종은 반정 세력의 추대를 받은 경우였지만 인조는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반정을 주도했다. 중종 반정이라고 일컫는 사건이 연산군 패출 사건이었다면 인조 반정은 그야말로 반정이자 역모였다고 말할 수 있다. 광해군의 유배 생활과 그의 가족들. 광해군이 폐위된 뒤 그의 가족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한다. 이는 임목대비의 철저한 복수심의 표출과 인조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임목대비와 인조 반정 세력에 대해 종래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광해군 폐위 후 광해군과 패비 유씨, 폐세자 질과 폐세자빈 박씨 등 4사람은 강화도에 위리 안치되었다. 이들을 강화도에 유폐시킨 것은 그곳이 감시하기에 용이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정 세력은 이들 4사람을 한 곳에 두지 않았다. 광해군과 유씨는 광화부의 동문 쪽에, 폐세자와 세자비는 서문 쪽에 각각 안치시켰다. 이들이 안치되어 울타리 안에 갇혀 살기 시작한 지 2달쯤 후에 폐세자와 세자비는 자살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기이하다. 당시 20대 중반이던 이들 부부는 아마 강화도 바깥쪽과 내통을 하려고 한 것 같다. 세자질은 어느 날 담 밑에 구멍을 뚫어 밖으로 빠져나가려다 잡히게 되는데 그의 손에는 은덩어리와 쌀밥 그리고 황해도 감사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다. 짐작컨대 그는 은덩어리를 뇌물로 사용해 강화도를 빠져나가려 했던 것 같다. 그리고 황해도 감사에게 모종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려 했을 것이다. 세자질이 황해 감사에게 전달하려 했던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추론컨대 자신을 옹호하고 있던 평양 감사와 모의를 하여 반정 세력을 다시 축출하려는 시도였을 것이다. 이 때문에 임목대비와 반정 세력은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세자질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세자빈 박씨도 이 사건으로 죽었다. 박씨는 세자가 울타리를 빠져나갈 때 나무 위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세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세자가 탈출에 실패하여 다시 안으로 붙들려 오는 것을 목도한 그녀는 놀라서 그만 나무에서 떨어졌고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해서 장성한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광해군은 1년 반쯤 뒤에 아내 윤씨와도 사별하게 된다. 패비 윤씨는 한때 광해군의 중립정책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하면서 대명 4대 정책을 주청하기도 했다. 그리고 광해군이 폐위되자 궁궐 후원에 이틀 동안이나 숨어 있으면서 인조반정이 종묘 사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몇몇 인사들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었다. 그만큼 그녀는 나름대로 성리학적 사상에 기반한 가치관이 뚜렷했던 여자였다. 그러나 유배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녀는 화병을 얻고 말았다. 도저히 자신이 당한 현실이 믿기지 않았던 까닭이다. 그래서 유배 생활 약 1년 7개월 만인 1624년 10월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내마저 죽자 광해군의 가족은 박씨 일가로 시집간 옹주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광해군은 초연한 자세로 유배 생활에 적응해서 그 이후로도 18년을 넘게 생을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그는 몇 번에 걸쳐 죽을 고비를 넘긴다. 광해군으로 인해 아들을 잃고 서궁에 유폐된 바 있던 임목대비는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인조 세력 역시 왕권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몇 번이나 그를 죽이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반정 이후 다시 영의정에 제수된 남인 이원익의 반대와 내심 광해군을 따르던 관리들에 의해 살해의 기도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1624년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인조는 광해군의 재등극이 염려스러워
그를 배에 실어 태안으로 입에시켰다가 난이 평정되자 다시 강화도로 데려왔다. 1636년에는 청나라가 쳐들어와 광해군의 원수를 갚겠다고 공언하자 조정에서는 또다시 그를 교동에 안치시켰으며 이때 서인계열의 신경진 등이 경기수사에게 그를 죽이라는 암시를 내렸지만 경기수사는 이 말을 따르지 않고 그를 오히려 보호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듬해 조선이 완전히 청에 굴복한 뒤 그의 보기에 위협을 느낀 인조는 그를 제주도로 보내버렸다. 광해군은 제주 땅에서도 초연한 자세로 자신의 삶을 이어갔다. 자신을 데리고 다니는 별장이 상방을 차지하고 자신은 아랫방에 거처하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심부름하는 나인이 영감이라고 호칭하며 멸시해도 전혀 이에 대해 분개하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굴욕을 참고 지냈다. 이렇듯 초연하고 관조적인 그의 태도가 생명을 오래도록 지탱시켰는지도 모른다. 또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다시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일념으로 묵묵하게 희망을 안고 기다렸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1641년 귀양생활 18년 수개월 만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의 나이 67세였다. 죽기 전에 그는 자신을 어머니 공빈 김씨의 묘 발치에 묻어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조정은 그의 유언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의 공빈 김씨 묘 아래쪽 오른편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박씨 집안으로 출가한 서녀의 자손들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하였다. 변혁의 시대에 핀 문화의 꽃. 비운의 혁명가 허균.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최초의 한글 소설을 남긴 문사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그는 시대를 변혁하기 위해 혁명을 꿈꾸던 사상가였다. 그는 서경덕의 문화에서 성장하여 학자와 문장가로서 이름을 날렸던 허엽의 아들이다. 그의 어머니는 예조 판서를 지낸 김강철의 딸로서 명문 출신이었으나 허엽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 따라서 허균은 비록 서출은 아니었지만 이복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자라면서 다분히 서울들이 겪는 고통을 맛보았고 이러한 경험이 후에 홍길동전 속에서 서울 출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의 이복형 허성은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였으며 임진왜란 직전에 서장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인물이었다. 또한 그의 동복누이 허난설원은 양반 출신임에도 황진이와 더불어 한국 여류문학의 양대 산맥으로 불릴 만큼 섬세하고 뛰어난 문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뛰어난 문인 집안 출신답게 허균 역시 5세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하여 9세 때 시를 지을 줄 알았다고 한다. 영남학파의 거두 유성룡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둘째형 허봉의 친구 이달에게서 시를 배웠다. 그 뒤 26세 때인 1594년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1597년 문과 중시에 장원으로 급제했다. 이듬해 황해도 도사가 되었지만 서울의 기생을 끌어들여 가까이 했다는 탄핵을 받고 부임 6개월 만에 파직되는 신세가 되었다. 그 후 다시 벼슬길에 나가 춘추관 기주관, 형조정랑 등을 지내고 1604년 수완군수를 지내다가 불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자 스스로 관직을 내놓고 계속 불교에 몰두하였다. 1606년 명나라 사신 주지본을 영접하는 종사관이 되어 문장과 학식을 높이 평가받고 그에게 누이 허난설원의 시를 보여 이를 중국에서 출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공로로 삼척부사가 되었으나 불상을 모시고 연불과 참선을 한다는 탄핵을 받아 세 번째로 관직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그의 학식을 높게 평가하던 조정은 그를 다시 공주 목사로 기용하였는데 이번에는 서울 출신들과 가까이 지내며 관직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또다시 네 번째 파직을 당하게 된다. 파직당한 그는 부안으로 내려가 산천을 유람하다가 기생, 개생을 만나 서로 시문을 주고받으며 함께 지냈고
천민 출신 시인 유희경과도 교분을 쌓아 인간관계의 폭을 넓혔다. 그러다가 1609년 명나라 책봉사가 오자 종사관이 되어 영접했으며 이해의 첨지 중추부사가 되고 이어 형조참의가 되었다. 하지만 1610년에 있었던 과거의 시험관으로 있으면서 조카와 사위를 합격시켰다는 이유로 탄핵되어 전라도 함열로 유배되었다. 그 뒤 몇 년간은 태인에 응거하였는데 1613년 영창대군을 죽인 개추곡사와 관련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서출인 서양갑 심우영 등이 처형당하자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당시 실세로 자리를 굳히고 있던 정인홍, 이이첨 등 대북파에 가담하였다. 그는 이이첨의 주선으로 형조참의에 임명되고 1615년에는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승문원의 책임자가 되어 2번이나 천추사로 중국을 다녀왔다. 특히 2번째로 명나라에 갔을 때 중국 문헌에 조선 종묘사에 대한 기록이 잘못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시켜 광해군의 신임이 두터워졌다. 이때부터 그는 광해군의 총애를 받아 광해군으로부터 그대의 충성은 해와 달처럼 빛나고 있다는 찬사를 듣기도 했다. 그리고 일약 형조판서에 제수되었으며 이어 좌참찬이 되어 임목대비 패비론을 주장해 성사시킨다. 그러나 이즈음 허균은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세력을 바탕으로 반역을 도모하고 있던 상태였다. 그는 서울차별을 없앨 뿐 아니라 신분계급을 타파하고 붕당을 혁파해야 한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혁명을 꿈꾸고 있었다. 그는 이 혁명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우선 한성을 장악할 것을 결심하고 수하들을 시켜 헛소문을 퍼뜨리게 했다. 소문의 내용은 북방의 오랑캐 여진족들이 쳐들어왔고 남쪽에서 왜구가 쳐들어와 남쪽 섬을 점령하고 대군을 상륙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이 소문이 점차 민간 속으로 파고들어 효력을 발휘하자 그는 남대문에 이 내용을 붙이게 했다. 남대문에 전란에 관한 방이 나붙자 장안은 온통 전쟁 분위기에 사로잡혀 도성민들 중에는 황급히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허균은 민심의 동요가 더욱 심해지면 그 틈을 노려 한성을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혁명 계획은 엉뚱한 곳에서 탄로나고 말았다. 1618년 8월 그의 부하 현흥민이 도성을 출입하다가 불신 검문에 걸려 거사 계획을 발설한 것이다. 현흥민으로부터 모반 계획을 파악한 이이첨은 군사를 이끌고 허균의 집을 내사하여 그와 반란 핵심 인물들을 모두 체포하였다. 그리고 허균을 역모 혐의로 능지처참에 처했다. 이로써 20년 가까이 준비해온 혁명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50세를 일기로 파란 많은 생애를 마감했다. 당시 사람들은 허균에 대해 총명하고 영리하여 능히 시를 아는 사람이라 하여 문장과 식견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인격에 대해서는 경박하다거나 인륜 도덕을 어지럽히고 이단을 좋아하고 행실을 더럽혔다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허준과 동의보감. 허준의 출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무과 출신으로 경상도 우수사를 지낸 허곤의 손자이며 용천에서 부사를 지낸 허윤의 아들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는 1546년 김포에서 무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무과에 응시하지 않고 29세에 의과에 급제하여 의관으로 내의원에 봉직하게 된다. 이후 내의 태의어의로서 명성이 높았고 동양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을 편술하여 조선의학의 우수성을 청과 일본에 과시하기도 했다. 의과에 급제한 이래 그는 1575년 2월에 어의로서 명나라의 안광익과 함께 입진하여 실력을 증명했으며 1581년에 고양생의 찬도 맥결을 교정하여 찬도 박론 맥결 집성 사곤을 편성함으로써 맥법 진단의 원리를 밝혔다. 이후 그는 어의로 활동하며 많은 공적을 세웠으며 왕자의 두창을 낮게 해 선조로부터 당상의 가자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선조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의주까지 호종하여 호종공신이 되었으며 그 뒤에도 어이로서 내의원에 계속 남아 의료의 모든 행정에 참여하면서 왕의 건강을 돌보았다. 그러던 중 1596년 선조의 명을 받아 유의정작, 태의양해수, 김응탁, 이명원, 정예남 등과 함께 내의원에 편집국을 설치하고 동의보감을 편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이듬해에 정유재란이 일어나 의관들이 각지로 흩어지는 바람에 작업은 일시 중단되었다. 그 뒤 선조는 다시 허준에게 명하여 단독으로 의서 편집일을 맡기고 내장방서 500여 권을 고증하게 했는데 그는 내의원에서 어의로 종사하면서도 편집일에 전념하여 광해군 2년인 1610년에 25권 25책의 동의보감을 완성시켰다. 이 책은 그 당시의 의학 지식을 총망라한 임상의학의 백과전서로서 내경, 외형, 잡병, 탕핵, 침구 등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의보감의 편집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각 병증의 항과 모기 증상을 중심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임상의가들이 환자를 대했을 때 많은 책을 참고로 하지 않아도 이 책 한 권으로 손쉽게 고금의 의사들을 열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동의보감은 편집력과 서술 능력의 우수성으로 인해 동양의학의 보감으로서 출판된 뒤 일본과 중국에 전해져 오늘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한방 임상의학서로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의 저작으로 이 책처럼 중국인과 일본인들에게 널리 읽힌 책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는 동양의학사에 이 같은 많은 업적을 남기고 1615년 11월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인조실록 무력정변으로 광해군을 패출시킨 능양군. 선조의 선의교지를 받지 못하고 임목대비의 업문교지로 가까스로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등극하자 곧 자신의 불안정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왕권 강화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임해군을 비롯하여 영창대군, 능창군 등 왕위를 위협하는 인물들과 그들을 떠받치고 있던 소북파와 서인 남인 세력을 차례로 제거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1618년 임목대비마저 존칭을 패하고 서궁에 유폐시키자 그동안 광해군에게 불만을 품고 역모를 도모하고 있던 세력들은 이 사건을 명분으로 무력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킨다. 이것이 1623년 3월 12일 밤에 일어난 인조반정이다.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인물은 능양군이었다. 능양군은 광해군의 배다른 조카이자 1615년 신경이의 옥사가 일어났을 때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제목으로 죽은 능창군의 친형이다. 여기서 그가 반정을 도모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광해군에 의한 동생 능창군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은 광해군과 인빈 김씨의 관계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선조는 인빈 김씨와 그녀의 소생들을 총애했다. 그래서 한때 정철이 건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선조는 광해군을 반대하고 인빈 소생인 신성군을 지목했다. 하지만 선조의 바람은 대신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대신들은 신성군이 아직 어려서 국사를 논할 입장이 못 된다면서 인품과 학식이 뛰어난 광해군이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선조와 대신들의 이 같은 견해 차이로 한동안 세자책봉이 미뤄지다가 임진왜란을 당하자 선조는 할 수 없이 대신들의 주장에 따라 광해군을 세자로 앉혔다. 인빈 김씨를 비롯한 그녀의 소생들은 이것이 불만이었다. 때문에 광해군이 등극한 이후에도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게 되었는데 광해군으로서는 당연히 이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신성군은 이미 죽고 없었지만 그 이외에도 인빈 소생의 아들은 셋이나 더 있었다. 특히 신성군의 동복아우인 정원군의 아들 능창군은 그들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왜냐하면 능창군은 신송군의 양자로 입적된 상태인데다가 사람들로부터 군왕의 자질을 갖고 태어난 인물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세인들의 평은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제거해 왕권 안정을 도모했던 광해군과 대북파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고, 신경이 사건이 일어나자 능창군을 그들과 연루시켜 유배시키고 끝내는 죽여버렸다. 이때부터 능창군의 맏형 능양군은 광해군과 대북 세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인물들과 접촉하면서 무력 정변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618년 임목대비 유폐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명분으로 영모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능양군과 함께 무력 정변을 도모한 인물들은 대개 서인 세력이었다. 서인은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북파와 대치했다. 그들은 특히 외교론에서 극단적인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대북파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 노선을 걷고 있던 반면에 서인은 철저한 대명 사대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었다. 또 서인 세력은 정치적으로 선조의 유명을 받들어 영창대군을 지지하고 임목대비를 따르고 있었다. 이는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시킨 대북파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다. 결국 대북파와 서인의 대결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광해군 역시 서인의 척결 없이는 자신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대북파는 영창대군을 패출했던 개축옥사 때 서인의 중심 인물들을 정계에서 내몰았고 이후 임목대비 유폐 사건 때 남아있던 대부분의 서인 세력도 사형당하거나 유배되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정계에서 밀려난 서인 세력은 영모를 계획해 이미 능창군의 죽음으로 영모를 꿈꾸고 있던 능양군을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능양군과 함께 영모를 도모한 대표적인 인물은 이귀, 김자점, 김유, 최명길, 이괄 등이었다. 이들 모두는 이 성원의 문하였다. 이 영모에 군사를 동원하기로 한 사람은 이기와 김유, 이괄 세 사람이었다. 이기는 당시 평산부사로 재직 중이었고 이괄은 함경도 병마사에 제수되어 임지로 떠나야 할 입장이었다. 그리고 김유는 강계부사를 역임한 바 있으나 대간의 탄핵을 받아 정계에서 쫓겨난 상태였다. 이들 세 사람 중 이기와 김유는 오래전부터 용모를 함께 도모해온 인물이었고 이갈은 김유와 교분이 깊던 효성령 별장 신경진에 의해 거사에 합류한 상태였다. 반정을 일으키기 1년 전인 1622년 이기는 평산부사로 있었다. 이때 평산 지방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여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자 이기는 범사냥을 하는 군사들이 도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무장한 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상소를 하였다. 이는 무장한 채로 바로 두송으로 밀고 올라올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의는 사전에 누설되어 연기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정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소문은 파다하게 퍼져버렸다. 상황이 이처럼 급변하자 능양군을 비롯한 영모 세력들은 이듬해인 1623년 3월 13일 새벽에 거사를 도모하기로 확정하고 12일 밤부터 홍제원에 모여 대오를 가다듬고 군사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다. 이미 조정에서 그들의 거사 계획을 눈치채고 훈련도감 이왁으로 하여금 영모 가담자들을 검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이기는 거사 시간을 앞당겨 출병을 서둘렀다. 출병 당시 반란군의 숫자는 겨우 700명 정도였다. 반란군 대장을 맡기로 했던 김유가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반란군은 예상 인원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그대로 눌러앉아 있어봤자 결과는 진압군에게 당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기는 일단 이괄에게 대장직을 권유했다. 이갈은 대장직을 맡자 반란군으로 하여금 머리에 의자가 쓰여진 띠를 두르도록 하고 군사를 지휘했다. 한편 김유는 거사 계획이 탄로났다는 소리를 듣고 주저하고 있다가 뒤늦게야 군사를 이끌고 반란군에 합류했다.
이때 이갈은 김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기의 중재에 의해 합병하고 김유가 총지휘를 맡은 다음 궁궐을 향해 진격했다. 반란군이 창의문을 향해 진격했을 때 진압군은 문을 굳게 닫고 궁을 수비했지만 반란군은 곧 창의문을 뚫고 창덕군에 도달하였다. 창의문 안에는 이미 능양군이 자신의 수하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와 있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훈련도감 이확은 군사를 이끌고 창의문 주위에 매복하고 있었으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고 반란군을 공격하지 않았다. 한편 훈련대장 이홍립은 대궐 밖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반란군에 내응하기로 약속한 터였기에 간접적으로 반란군 진입을 돕고 있었다. 그래서 반란군은 순식간에 인정전을 지나 창덕궁 금호문에 이르렀다. 금호문 역시 수문장 박효립이 내응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쉽게 통과한 반란군은 도나문에 이르러 불을 질러 승리를 알렸다. 광해군은 그제서야 반란군이 대궐을 점거했음을 알고 몇 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재빨리 궁을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서 반란군은 쉽게 궁궐을 접수해버렸다. 반란에 성공한 능양군은 대궐을 장악하자 곧 광해군을 찾았으나 그는 이미 빠져나가고 난 다음이었다. 능양군은 먼저 서궁으로 달려가 유폐되어 있던 임목대비를 찾았다. 능양군을 맞이한 임목대비는 반란이 일어나 광해군이 패주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색을 하며 기뻐하면서 광해군을 폐위하고 능양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한다는 교서를 내렸다. 임목대비는 광해군을 폐위시키는 이유로 다음에 3가지를 내세웠다. 첫째는 선왕을 독살하고 형과 아우를 죽이고 어머니인 자신을 유폐시켰다는 것. 둘째는 과도한 토목공사를 벌여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여 정사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두 마음을 품어 오랑캐에게 투항했다는 것 등이었다. 이 같은 폐위 이유는 곧 반정 세력들의 거사 명분이었다. 이 거사 명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반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광해군의 정사 운영을 악정으로 매도했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이유로 내세운 것 중에 선왕을 독살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임목대비가 줄곧 주장해오던 것이다. 임목대비의 이 말은 곧 그녀 자신이 서궁에 유폐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세운 과도한 토목공사는 궁궐 재건 사업을 의미하는데 이는 악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광해군이 궁궐을 개축 신축한 것은 왕권을 바로 세우고 정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다. 마지막으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광해군이 대명 사대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말하자면 그들 서인 세력이 자신들의 외교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당시의 조선은 임진왜란의 후유증에서 겨우 벗어나 안정기로 막 접어들 순간이었다. 그래서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치며 실리를 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서인 세력들은 자신들을 정계에서 축출했다는 이유로 광해군이 겨우 다져놓은 안정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다. 이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이다. 거사 이틀 후 광해군이 의관 안국신의 집에서 붙잡힘으로써 능양군의 계획은 완전히 성공했다. 이로써 능양군이 조선 16대 왕에 오르니 그가 곧 인조이다. 인조의 등극과 조선의 끝없는 순환. 반정에 성공한 인조는 그동안 득세했던 대북파 인사들에게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고 친명 사대주의를 표명하며 전국의 안정을 도모하려 했으나 이갈의 난, 청의 침입 등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고 결국 청과 군신관계를 맺는 삼존도의 치욕을 당한다. 이후 조선의 경제는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고 민간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된다. 인조는 선조의 5째 아들이자 인빈소생인 정원군의 맏아들이다. 광해군의 서조카이고 임목대비의 서손자인 셈이다.
조선 제16대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의 나이 29세였다. 왕위에 오른 인조는 우선 서궁에 유폐되어 있던 임목대비의 존호를 복원했으며 광해군 시절 정권을 독점했던 정인홍, 이이첨 등을 사형시키고 나머지 대북 세력 200여 명을 모두 숙청하였다. 그리고 임목대비 유폐를 반대하다 여주에 유배 중이던 남인 이원익을 영의정에 앉히고 반정에 가담했던 서인의 김유, 이귀 등 33명을 세 등급으로 분리해 정사공신에 훈호를 내렸다. 그는 또한 광해군에 의해 희생된 영창대군 임해군,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 등을 신원하고 나머지 희생자들도 대부분 관작을 복구시켰다. 이렇게 하여 조정은 서인이 제1당, 남인이 제2당이 되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하여 그동안 광해군이 유지해오던 중립외교의 틀을 깨뜨렸다. 인조는 이렇듯 광해군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조정과 사회를 안정시켜 자신의 정치 사상을 펼치려 했지만 이는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한다. 반정 정권이 들어선 지 채 1년도 못 되어 다시 한번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 반란 사건은 반정에 참여했던 이괄이 일으킨 것으로 1624년 1월에 문회, 허통, 이유 등이 인조에게 이갈이 그의 아들 이전, 한명년, 정춘신 등과 함께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간언을 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갈의 난은 인조가 한성을 버리고 도주했을 정도로 조선 조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내부 반란으로 국왕이 도성을 떠난 사건은 처음이어서 민간과 조정은 한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민간에 대한 사찰이 강화되어 민심을 혼란스럽게 했다. 게다가 이괄이 북방 주력 부대를 이끌고 내려옴으로써 변방 수비에 허점이 생겨 후금의 침략을 용이하게 했다. 호시탐탐 내침의 기회를 노리던 후금이 3년 뒤인 1627년 3만의 병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해 정묘호란을 일으키자 후금의 기세에 위험을 느낀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강화도로 피난했다. 그때 후금은 조선 측에 서신을 보내어 자신들의 침략 이후 7가지를 밝히며 조선의 만주 영토를 후금에 내놓을 것, 명나라 장수 모문용을 잡아보낼 것, 명나라 토벌에 3만 군사를 지원할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이에 최명길 등이 강화회담에 나서 명나라에 적대하지 않으면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겠다는 등의 5가지 사항을 앞세워 약조를 성립시키자 후금은 철군하였다. 이후 1636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꾼 다음 정묘약조에서 설정한 형제관계를 폐지하고 새로 군신관계를 맺어 곡물과 군사 3만을 지원하라고 했다. 하지만 조선이 이 제의를 거부하자 그들은 다시 12만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여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대군에 밀린 조선군은 남한산성에 1만 3천의 군사로 진을 쳤지만 세력의 열세로 45일 만에 항복하고 인조는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청과 군신의 의를 맺는 한편 소현세자와 북림대군을 청의 볼모로 보내야 했다. 이때 척화론을 펼치던 홍익한, 오달제, 윤집 등도 함께 청으로 끌려갔다. 병자호란으로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다소 수습되었던 국가기관과 경제 상태가 악화되어 민생은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굶주림으로 원성이 높았다. 게다가 인조는 삼전도에서 당한 굴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반청의 색깔을 더욱 짙게 드러내는 한편 망해가고 있던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 노선을 한층 강화시켰다. 인조의 그 같은 모화 정책은 청의 인질로 잡혀있던 소현세자와의 의견과는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소현세자를 불신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후궁 조소용의 이간질에 말려들어 급기야 볼모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소현을 독살하는 극악한 일면을 드러내고 만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북림대군을 세자로 세움으로써 현종대의 서인과 남인 사이의 치열한 정쟁으로 비화된 예속 논쟁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조종은 이때부터 귀인 조소영의 소생 옹주를 손자 며느리로 맞아들인 김자점이 정권을 독점하면서 횡포를 일삼아 조종에 대한 민간의 불신은 강해지고 전국은 더욱 혼란으로 치달았다. 인조는 이갈에 난 이후 계속된 조정과 사회의 혼란을 일소하고자 한때 병권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구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1624년에는 총융청, 수호청 등 새로운 군영을 설치하여 북방과 해안 방어를 보강했고 이후 군역의 세납화와 군량 조달을 위해 납속 사목을 발표했다. 이로써 군역을 세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1628년에는 네덜란드인 벨테브레가 표류하여 왔는데 그의 이름을 박연으로 고치고 훈련대장 구인우 휘하에 넣어 대포제작법과 사용법을 가르치게 해 조선군의 화력을 증강시키기도 했다. 한편 민생안정책으로 광해군 당시 경기도의 한정에서 실시하던 대동법을 1623년 강원도까지 확대 실시해 징세의 일원화를 꾀하고 민간의 부담을 줄였으며 1634년에는 삼남 일대에 양전을 실시하여 농경지의 면적을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세금 수입을 확대시켰다. 또한 농토세 징수 규범인 전세법을 폐지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였다. 그리고 화폐 사용을 위해 1633년 상평청을 설치하여 상평통보를 주조했으며 청인과의 민간 무역을 공인하여 북간의 회령 및 경원 압록강변의 증강에 시장을 열었다. 이 같은 인조의 노력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으로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한 대부분의 정책들은 이미 광해군대에 실시한 것들이어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지 못했다. 오히려 1645년 청의 볼모로 잡혀갔던 정도원과 소현세자가 돌아오면서 화포 천리경, 과학서적, 천주교 서적 등을 가져오고 송인용 등이 서양의 역법인 시언역을 수입하여 새로운 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 시기에 황극경세서, 동사보편, 서연비람 등의 책들이 간행되었고 송시열, 송중길, 김육, 김집 등 우수한 학자들이 배출되어 조선 후기 성리학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학자들은 현종, 숙종대에 걸쳐 예속 논쟁을 일으켜 조정을 일대파란으로 몰고 가게 된다. 인조는 이처럼 굴욕과 고통으로 왕위를 유지하다가 1649년 제위 24년 만에 5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인조는 인열왕후 한씨를 비롯 3명의 아내에게서 6남 1녀를 낳았고 능은 장릉으로 왕비 인열왕후와 함께 합장되었는데 처음에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에 있다가 영조 때 탄현면 가련리로 옮겨졌다. 소현세자 인조에 맏아들이며 이름은 왕, 어머니는 인열왕후 한씨이다. 1625년에 세자에 책봉되었으며 1627년 정묘호란 때는 전주로 내려가 남도의 민심을 수습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해에 강석기의 딸과 혼인하였다. 1637년 병자호란 당시 삼존도에서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이 있자 자청하여 복림대군 및 척가파 대신들과 함께 심양의 인질로 잡혀갔다. 그는 이후 8년 동안 심양에 머무르면서 단순한 인질이 아닌 외교관의 소임을 도맡아 청이 조선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 단판을 짓거나 막기도 했다. 때문에 청은 조선과의 문제를 그와 해결하려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조선의 왕권이 둘로 나누어지는 양상을 가져왔다. 이 같은 외교 솜씨를 발휘하는 한편으로 소현세자는 서양 문물에 심취하여 천주교 신부인 아담샬 등과 친교를 맺고 지냈으며 그를 통하여 서양의 천문학, 수학 등을 접하였다. 하지만 조선 조정은 소현세자의 이 같은 활동을 친청행위로 규정하고 그를 비난했다. 당시 조정은 대부분 친명 반청 세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조 역시 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만큼 소현세자를 좋아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그가 조선 국왕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른다.
게다가 인조가 총애하던 후궁 귀인 조소용과 세자빈의 사이가 좋지 않아 인조와 소현세자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소현세자가 9년 동안의 인질 생활을 청산하고 1645년 귀국했을 때 인조는 그를 무척 박대한다. 인조는 소현세자가 철저한 친청주의자가 되어 돌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현세자가 청에서 가져온 서양 문물조차도 수용하지 않는 용렬한 모습을 보인다. 입국 후 2달 뒤인 4월 23일 소현세자는 갑자기 병으로 드러누웠고 와병한 지 3일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이때 그의 온몸은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뱃속에서는 피가 쏟아졌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그가 인조에 의해 살해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34세의 혈기왕성한 나이로 죽은 이듬해 세자빈 강씨도 인조로부터 사약을 받고 죽었으며 세 아들도 제주도로 귀양가 2명은 병에 걸려 죽었다. 이 사건 이후 인조는 손자를 죽였다는 세상의 비난을 피하고자 그들을 돌보던 나인을 장살시켰다. 소현세자는 죽은 후 경기도 고양시에 묻혔는데 처음에는 이 무덤을 소현묘라고 하였으나 고종 때에 이르러 소경원으로 격상되었다. 이갈의 난. 인조시대의 혼란과 국치의 전주곡이 된 이갈의 난은 반정 이후 농공 행상에 대한 이갈의 불만에 의해 야기된 사건이라는 것이 사관들의 통평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 사건은 이갈의 불만 때문이 아니라 서인들의 세력 다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인조실록의 한 사로는 이 사건을 이갈이 인조반정 때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등 공신에 책록된 데다 평안병사 겸 부원수로 임명되어 외직으로 밀려난 것에 앙심을 품고 일으킨 변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로는 당시의 동아시아 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기술되어 있다. 이갈이 평안병사로 부임하던 시기는 누르하치가 후금을 일으켜 명예요동지방을 함락시키고 조선에 위협을 가해오던 때였다. 이 때문에 친명정책을 쓰고 있던 조선은 변방방어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변방방어의 주력부대 지휘관인 평안병사 이갈에게 국군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때문에 인조가 이갈을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외직으로 내쫓아 그의 불만을 야기시켰다는 논평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오히려 인조는 그의 풍부한 전투 경험과 용병 능력을 높게 평가하여 그에게 북방수비군의 주력 부대를 맡겼다고 이해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 논리에 맞다. 이갈은 이러한 자신의 중요한 책무를 통감하고 임지에 도착하여 군사조련, 성책 보수, 진영의 경비 강화 등 여진족의 내침 방어에 몰두했다. 이갈이 이처럼 변방수비에 몸을 아끼지 않고 있을 때 중앙의 서인들은 이갈이 변방에서 군사 1만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남아있던 북인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1624년 1월 문해, 허통, 이후 등은 이갈과 그의 아들 이전 그리고 한명년, 정충신, 기자헌, 현집, 이시연 등이 변란을 꾀하고 있다고 왕에게 고변했다. 이들은 모두 한때 광해군과 친분이 있던 인물들이었다. 기자헌은 영의정까지 지낸 정치 원로였고 이시연은 훈련대장을 역임하고 인조 즉위 이후에는 순변 부원수로 재직 중이었다. 하지만 기자헌은 인목 대비 폐위를 반대하다 귀양을 갔고 이시연은 인조 반정 때 협조한 공로가 있는 인물이었다. 그 때문에 이들은 비교적 인조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서인들에게는 위협적인 세력일 수밖에 없었다. 반란으로 집권한 인조는 영모에 대한 고변이 들어오자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이갈을 신임하던 터라 쉽사리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조사관을 구성하여 엄중하게 조사를 진행시키도록 했는데 조사 끝에 이 고변이 무고임이 밝혀졌다. 조사 담당관들은 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문해, 호통, 이유 등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조 역시 이들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서인 집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김유, 김자점 등의 집권 세력은 자기 편 당인들의 고변이 무고임이 밝혀졌는데도 이가를 부원수직에서 해임하고 중앙으로 소환하여 국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인조는 이가를 국문하자는 의견은 묵살하고 이갈의 아들 이정과 한명년 등을 중앙으로 압송하여 국문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또한 그 외에 기자헌 등 역모 혐의가 있는 40여 명의 중앙 관료들은 하옥시켰다. 이전을 한성으로 압송하기 위해 군부도사가 영변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갈은 몹시 분노했다. 그로서는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변방수비에 전력을 쏟고 있는 자신을 용모자로 몰고 간 서인 세력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갈은 자신의 아들이 용모 혐의를 쓰고 압송되어 만약 고문을 못 이겨 거짓 자백이라도 한다면 자신 역시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판단을 했다. 기왕에도 중앙의 서인 관료들을 좋아하지 않던 그였다. 마침내 그는 아들을 잡아가기 위해 온 군부도사와 선종관을 죽이고 군사를 일으켰다. 이갈은 우선 자신과 함께 용모 혐의를 쓰고 한성으로 압송되던 한명년을 구출해 반란에 가담시켰다. 한명년은 임진왜란 당시 곤율 휘하에 있으면서 큰 전적을 올린 무신이다. 출중한 용병력과 뛰어난 무인 정신을 소유한 그는 당시 최전방에서 순변사로 재직하다가 불시에 압송되던 중이었다. 한명년을 합류시킨 이갈은 자신에게 항복하여 수하가 된 외병포로 100여 명을 선봉으로 삼고 전병력 1만 명을 이끌며 영변을 출발하여 도성으로 진격했다. 이때가 1624년 1월 22일로 인조주기 10개월 만이었다. 이갈은 도원수 장만이 주둔하고 있는 평양을 피해 곧바로 도성으로 향했다. 이갈 부대는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고 거침없이 한성을 향해 진군했다. 진군은 철저히 새끼를 통해 이루어져 황해 방어사나 경기 방어사의 부대도 미처 그들을 저지하지 못했다. 진압군과 처음으로 접전이 이루어진 곳은 황해도 황주였다. 그곳에서 이갈 부대를 가로막은 것은 정충신과 남이용이 이끄는 부대였다. 그들 두 사람은 이갈과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그래서 이갈은 가급적이면 정면 돌파를 피하고 급습을 통해 그들을 돌파할 계획을 세웠다. 이갈은 우선 부하장수 허전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진압군에 토항하게 하여 적의 경계를 늦춘 다음 급습했다. 결과는 이갈의 대승이었다. 진압군을 누른 이갈은 관군 선봉장 박영서를 죽이고 다시 도성을 향해 재빠르게 진군했다. 그토록 도성 진입을 서두른 것은 아마 도성 내에 살고 있던 가족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도성에 채 도착하기 전에 그의 아내와 동생 이도는 강군에게 체포되어 사형당하고 말았다. 이후 이갈 부대의 두 번째 전투는 개성과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평산에서 벌어졌다. 관군은 여우를 경계로 삼고 이갈 부대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잠복 정보를 입수한 이갈 부대의 급습으로 관군은 다시 대패했다. 세 번째 전투는 임진강 나루터에서 벌어졌다. 이 싸움에서 이갈은 한명년의 노련한 조언에 힘입어 관군을 대파하고 벽제로 진출했다. 한편 임진강 전투에서 관군이 대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인조와 서인 세력은 기자원 등 옥에 갇혀있던 수십 명의 대북 세력들이 반란군에 내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그들을 모두 처형시켰다. 그리고 한성을 버리고 서둘러 공주로 피난을 떠났다. 이갈 부대가 마침내 한성에 도착한 것은 출군 19일 만인 2월 10일이었다. 그들은 도성에 당도하자 우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반란군이 승리하여 새로운 왕이 즉위할 것임을 알렸다. 태조 이성계 이후 역사상 반란군이 도성을 점령하기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한성 점령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이 도성을 점령하자 곧 뒤쫓아온 장만이 흩어진 군사들을 모아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전세를 회복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이괄의 부하들이 이괄과 한명년의 목을 베어 강군에게 투항해버렸다. 이로써 이괄의 난은 평정되었지만 조선 사회의 혼란은 가속화되었다. 내부 반란으로 왕이 쉽게 도성을 비우자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고, 이러한 정서는 난이 평전된 이후에도 조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또한 반란으로 인해 변방의 주력 부대가 상실되어 북방 수비가 허술해졌고, 이는 후금의 침략욕을 자극시켜 결국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정묘호란은 다시 병자호란으로 이어져 왕이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병자호란. 정묘약조 이후 조선은 후금의 요구에 따라 중간과 회령에서 각각 후금에게 세패를 보내고 약간의 필수품을 공급했다. 하지만 후금은 당초의 맹약을 깨고 식량을 공급해 줄 것을 강요하고 병선 및 군사적인 지원을 요구해왔다. 뿐만 아니라 후금군은 수시로 압록강을 건너 병경 민가를 약탈하기도 했다. 그러자 조선 내에서는 군사를 일으켜 후금을 치자는 여론이 비등해지기 시작했다. 조선에 대한 후금의 압박과 횡포는 날로 심해져 정묘약조 때 맺은 형제의 맹약을 군신관계로 계약하자고 하면서 종전보다 더 무거운 세패를 요구하고 정병 3만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때 후금은 만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만리장성을 넘어 명의 북경 부근을 위협하고 있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후금 사신들은 조선의 동정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민가의 마피를 빌려 급히 본국으로 도주해 갔는데, 이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조선 조정이 평안관찰사에게 내린 유문을 그들에게 탈취당하고 만다. 이 유문은 전시에 대비하여 병사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군비를 손질하라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여차하면 후금을 치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유문을 읽은 후금 태종은 조선을 재차 침략할 뜻을 비친다. 그리고 이해 4월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개칭하고 연호를 승덕이라 하였으며 태종은 황제의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청은 황제 대관식에 참석한 조선 사신에게 왕자를 볼모로 보내서 사죄하지 않으면 대군을 일으켜 조선을 공격하겠다고 협박을 가한다. 하지만 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있던 조선 조정은 그들의 제의를 묵살해버린다. 그해 11월 청은 다시 왕자와 대신 및 척화론을 내세우는 인물들을 심양으로 압송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왔으나 이번에도 조선 조정은 이를 무시해버렸다. 그해 12월 1일 청태종은 청군 7만, 몽고군 3만, 한족 군사 2만 등 도합 12만을 이끌고 직접 압록강을 건너 쳐내려왔다. 청군은 임경업이 지키고 있는 의주 백마산성을 피해 직접 한성으로 진군했다. 청군이 압록강을 건넜다는 도원수 김자점과 의주 부윤 임경업의 장계가 중앙에 전달된 것은 12일이었다. 그리고 13일 오후 늦게 청군이 이미 평양에 도착했다는 장계가 올라왔다. 청군이 그렇게 빨리 밀고 내려올지 예상하지 못했던 조선 조정으로서는 이 장계로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고 도성 내의 주민들은 피난길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4일 개성유수의 급보로 청군이 이미 개성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인조는 급히 판윤 김경직을 검찰사로 부제학 이민구를 부사로 명하고 강화유수 장신에게 주사대장을 겸직시켜 강화도 수비를 명령했다. 또한 윤방과 김상용에게 명하여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세자빈 강씨, 원손, 둘째 아들 복림대군, 셋째 아들 임평대군을 인도하여 강화도로 피난하도록 했다. 인조 자신도 그날 밤 도성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적정을 탐색하던 군졸이 달려와 청국군이 벌써 영서역을 통과했으며 강화도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자 이를 포기하였다.
조정 대신들은 사후 대책을 논의한 끝에 최명길로 하여금 적진에 들어가 시간을 끌게 하고 인조는 세자와 백관을 대동하고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했다. 인조 일행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뒤 영의정 김유 등은 그곳이 지리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를 대며 야음을 틈타 강화도로 옮겨갈 것을 역설했다. 다음 날 새벽에 인조는 남한산성을 빠져나와 강화도로 떠나려 했지만 폭설로 인해 말을 움직일 수 없어 포기했다. 인조가 남한산성에 남게 되자 한성 주변의 관리들은 각기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곳으로 직결하였고 이에 총 병력은 약 1만 3천이 되었다. 이때 성 안에 있는 식량은 약 50일간 버틸 수 있는 양이었다. 한편 청군은 12월 16일 남한산성에 당도했고 청태종은 1월 1일 군사를 20만으로 늘려 남한산성 및 탄천에 포진하고 있었다. 이후 별다른 싸움 없이 40여일이 경과하자 성 안의 식량은 떨어지고 군사들은 피로에 지쳐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남한산성으로 향하던 조선군들은 싸움에서 모두 대패하여 패주하고 명예청한 원군도 내부 사정으로 오지 못했다. 이리하여 남한산성은 완전히 고립무원의 절망적인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청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더 이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게 되자 대신들 사이에서 다시 강화론이 대두되었다. 대신들은 주전파와 주화파로 갈라져 다시 한번 심한 논쟁을 벌였고 주전파가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내놓지 못하자 주화파의 주장에 따라 청군 진영의 화의를 정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최명길이 국서를 작성하고 좌의정 홍서봉, 호조판서 김신국 등을 청군 진영에 보냈다. 그러나 청태종은 조선국왕이 직접 성 밖으로 나와 항복을 맹세하고 척화 주모자 3인을 결박하여 보내라고 하였다. 내용이 너무 가당찮다는 생각으로 인조와 대신들은 청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주전론과 주화론이 팽팽하게 맞서 다시 수의를 보냈다. 그러는 사이에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있자 성안은 술렁대기 시작했다. 인조는 별 수 없이 항복을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조가 출성하여 항복할 결심을 굳히자 홍서봉, 최명길, 김신국 등은 적진을 왕래하며 조선국의 항복 조건을 제시하고 청군 진영에서는 용골대, 마부대 등의 사신들이 남한산성으로 들어와 회담에 응하였다. 조약서에 명시된 청의 요구사항은 총 11가지였다. 청에 대해 신하의 예를 갖추는 한편 명가의 교호를 끊을 것, 청의 물자 및 군사를 지원할 것, 청에 적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말고 공무를 보낼 것 등이었다. 조약이 체결되자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세자와 함께 서문으로 나가 한강 동편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신하의 예를 갖춘 뒤 한성으로 되돌아왔다. 이로써 조선은 명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청나라에 복속하게 되는데 이 관계는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이 일본에게 패할 때까지 계속된다. 청군에 의한 군사적 피해 못지않게 민간의 피해도 막심했다. 청군은 도적질을 일삼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철군하면서 50만에 달하는 조선 여자들을 끌고 갔는데 이들의 목적은 끌고 간 여자들을 돈을 받고 조선에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끌려간 여자들이 대부분 빈민 출신이라 속가를 낼 만한 입장이 못 되었다. 그러나 비싼 값을 치르고 아내와 딸을 되찾아오는 경우도 꽤나 많았는데 되돌아온 환양녀들이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혼 문제가 정치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병자호란을 통해 이러한 굴욕적인 역사를 남기게 된 것은 당시의 집권당인 서인과 인조가 지나친 대명 사대주의에 빠져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광해군의 신리주의 노선을 제대로 살렸더라면 별나는 물론이고 그동안 중국과 맺어오던 군신관계를 청산하고
국력을 신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광해군과 선조의 문답. 광해군과 관련해 흥미로운 일화 중 하나는 그가 세자 시절 아버지인 선조에게 했던 대답에 관한 것입니다. 임진왜란 중 선조가 의주로 피란했을 때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선조가 광해군에게 나라에서 가장 귀한 반찬이 무엇이냐고 묻자 광해군은 잠시 생각한 뒤 소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소금은 당시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간맞춤 재료이자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광해군이 백성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리고 있었으며 민생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대답을 들은 선조는 광해군의 효심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 감동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백성의 삶에 관심이 많았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일화로 유명합니다.